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 기독교 문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좀 과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 같은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자가 그냥 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가 어떤 부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부자를 마치 이제 공격하는 것 같고 가난한 자를 대변하고 막 이런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태어나서 그런 거 알겠는데 이제 그 가치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마치 부자는 나쁜 사람 이렇게 리더는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니체는 주인과 노예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강인한 사람, 강자, 책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약자, 특히 이제 르상티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원한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노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 애들이 너무 충족적이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학교에서 되게 이상적인 걸 배우는데 실제로 딱 나가면 현실이잖아요. 지금 애들이 딱 성인 되자마자 그 갭을 딱 느끼니까 그냥 그런 거에서 주눅 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르상티망으로 발현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철학이 되게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책에서 읽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 인문학 철학편을 쓴 박시몽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현역 고등학교 윤리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 기독교 문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좀 과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 같은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가치들이 니체가 봤을 때는 지배층들이 이용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보살핌, 배려, 희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높은 가치로 취급을 하고 반대로 강인하고 뭐 명확하고 뭐 어떤 자신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막 그냥 나아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자가 그냥 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가 어떤 부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부자를 마치 이제 공격하는 것 같고 가난한 자를 대변하고 막 이런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태어나서 그런 거 알겠는데 이제 그 가치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마치 부자는 나쁜 사람 이렇게 리더는 나쁜 사람, 뭐 귀족은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니체는 주인과 노예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그거를 이제 앞에 얘기했지만 강인한 사람, 강자, 책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삶의 주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약자 그리고 희생과 배려 그냥 그런 어떤 특히 이제 르상티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원한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노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한 문화 자체를 이제 때려 부셔야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하잖아요. 때려 부셔야 그 어떤 주인의 가치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쇼펜하우의 영향을 받았어요. 쇼펜하우의 영향을 받았는데 쇼펜하우 직계제자는 아니고 니체는 특이하게 문헌학자였거든요. 그 아주 그 어떤 동네 책방에서 저 구석에 있는 쇼펜하우 책을 발견하고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힘의 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힘이 있는데 그거를 정당하게 잘 발휘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강인하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지. 반대로 누군가 나는 되게 수동적이고 노예적이고 누가 저거를 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하게 하고 왜 저럴까 원한을 늘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양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가 특히 뭐 원죄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너는 그냥 무조건 죄인이래요. 무조건 죄인이라고 맨날 고해성사하고 하래요. 그런 부분들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초인이 위버맨시 뭐 얘기하면서 초인이 되어서 뭐 아모르 파티 해라, 운명을 사랑해라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그 주도성을 가지고 내가 힘의 의지를 잘 발현해서 주인으로서 잘 살아가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되게 노예적인 생각을 하지 않나. 그냥 내가 못할 거라 생각하고 뭐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르상티마가 진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원한을 가지고 어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만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안타깝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시대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는 물질의 풍요를 획득을 했거든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사회도 그 말은 우리가 일단은 그러니까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고 뭐 어떤 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고 이제 내 생존의 극한까지 몰려 있는 상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은 되는데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도 이제 뭐 인간 존엄성 뭐 이런 것들을 받아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 우리 애들도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되게 충족적이거든요. 급식도 다 나오고 뭐 옛날에 급식비 못 내서 밥 못 먹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만 보더라도 이미 다 충족적이에요. 근데 이 현실은 좀 많이 다르죠. 애들이 너무 충족적이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학교에서 되게 이상적인 걸 배우는데 실제로 딱 나가면 현실이잖아요. 근데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자본주의가 명확하게 이 자리 잡힌 이 세상에서 정말 한낱 내가 한낱 이 소시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 높은 사다리까지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런 갭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 세대들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옛날 세대는 다 어려웠으니까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전쟁 후의 세대들은 다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같이 하면서 살아나간 건데 지금 애들이 딱 성인 되자마자 그 갭을 딱 느끼니까 그냥 그런 거에서 주눅 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르상티망으로 발현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사실 성인이 되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잖아요.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은 알거든요. 내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내가 가치감이 있다 없다 정도는 알거든요. 학생들 중에 공부 못하고 싶어 하는 학생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그 공부를 잘해서 오는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지만 획득을 못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성인이 되어서 딱 현실에 나가면 너무나 이제 피부에 체감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게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주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철학이 되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니체가 인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책에서 읽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발표하고 활동하고 이런 수업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장점이 있어요.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자신의 의사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든지 또 청중들이나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고 또 훨씬 더 적극적이고 이런 측면을 키우는 교육이라서 되게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주 이상적인 교육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육각형 인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되게 이제 받아들이는 수업, 강의식 수업하고 그냥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라 그러면 그냥 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활동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런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비어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고등학교에 있으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의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서 거의 결과물이 나오는 이제 요즘에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발표 잘해요. 나와서 말도 잘해요. 긴장도 안 해요. 근데 저는 나가서 옛날에 막 발표하라고 그러면 되게 긴장을 하고 막 가슴 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는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 핵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환경 생활과 윤리 수업에서 환경에 대해서 뭐 발표를 해보자 했을 때 어떠한 챕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막 설명을 하는데 영상 보여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형식은 되게 잘 맞추거든요. 심지어 뭐 주석까지 다 찾아와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코어적인 문제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디테일한 지식들을 공부를 잘 안 하고 와요. 그냥 긁어서 온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잘 모른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아쉽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학생들의 태도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교육을 그렇게 받아오면서 발표하고 활동하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용을 좀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기에는 교육 과정이 추가가 된 거죠. 우리는 그 전까지는 그냥 이론적인 거, 내용적인 것만 막 열심히 배워서 했다면 그게 추가가 되니까 한쪽에 이제 가버리니까 한쪽이 살짝 비는, 짧은 이불 이쪽으로 당기면 한쪽이 춥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내용적인 측면, 특히 인문학적 소양이나 역사적인 뭐 어떤 지식,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쓰자고 했을 때 재밌겠다. 왜냐하면 제가 전공했던 것에다가 전 사실은 윤리교육과에서 공부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윤리교사를 많이 안 뽑아서 제가 역사교육도 전공 복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되게 잘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문사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문학적인 것들을, 특히나 역사와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이 사상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워요. 제가 봐도. 저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적 배경을, 그 시대 상황과 역사적 배경이 반드시 있어야 어떠한 사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문제의식을 발견을 해야 생각을 하거든요. 철학은 생각하는 학문이고, 뭐 이제 뭐 정치, 문화, 뭐 온갖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사유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철학자인데, 그래서 역사를 보고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 다음에 이런 철학이 나왔다라는 걸 연결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뭐 동양 철학의 뭐 시작을 생몰연대를 떠나서 일단은 뭐 공자님, 서양 철학은 소크라테스 이르면 소크라테스 시대 때 그리스 폴리스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 때, 춘추 시대 때 어떻게 그 봉건 국가가 주나라가 망해 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각각의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배경 지식으로 켜켜이 쌓여야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거나 뭐 발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경 지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창의성, 창의력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창의력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참 창의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창의적인 게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성은 지식의 베이스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박진영 심사위원이 뭐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누가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 한 끗 다르다 얘기하잖아요. 진짜 한 끗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가수가 되고 한 끗 다르지 않는 사람은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게임을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으면 그 게임 캐릭터들이 그냥 뭐 갑자기 만들어내는 캐릭터가 아니라 다 그 옛날에 어떤 뭐 문화권에 있는 이야기나 캐릭터에서 다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배경 지식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특히 창의성과 관련된 전공을 하려는 애들 있잖아요. 음악가라든지. 음악도 사실은 뭐 이제 기술적으로 갈고 닦는 애들이 있지만은 뭐 작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특히 미술하는 애들, 미술 작가를 하고 싶어 하는 애들, 디자이너를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공부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림만 그리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만 해서 얘네들 목표는 그걸 그림을 그려서 특정한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끝이에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더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는 저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진짜 여러 가지의 지식들이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하나 다른 한 끗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림만 막 그리면 나중에 정말 정교하게 그릴 수 있는 AI가 나오면 대체되지 않을까? 기술만 있는 사람은 대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적 베이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인문학적인 그 어떤 지식과 베이스를 쌓는 일은 사실 뭐 고등학생이 뭐 한가롭게 읽긴 힘들죠. 그래서 중학교 이하,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말년 아저씨 아세요? 야, 이말년 아저씨 이름 뭐더라? 아, 침착맨.
심창맨 아저씨 만화를 제가 옛날에 봤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림을 되게 못 그리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맞아. 그거는 그림 스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만화 작가, 웹툰 작가들도 엄청 잘 그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스토리고 생각이고 가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술가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술가가 되겠다고 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 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